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윤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뉴스 분석 하면서 지난 4월이 되니까요. 그래서 4월 하면 이제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뭐 4.15 총선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조금 더 한참 지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일단 4.15 총선 다시 한번 좀 평가 분석하신다면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진 교수님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결과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60%의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이제 진보 성향의 증가 또는 뭐 진보당이 승리했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각 지역구별로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그 진보 성향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접전 지역이었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고향의 후보를 찍는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데 이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찍는 그 사전 투표와는 달리 외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찍는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 청주 같으면 이제 서원구나 청원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군요. 대전 중구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득권 세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만 같은 것들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젊은 세대를 보통 진보라고들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진보 성향인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는 보수 성향이지만 미래통합당 대신에 민주당을 보수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불통 이미지가 왜 문제가 됐냐면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있었잖아요. 논란이 이어지가 있었는데 그때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상정 있었죠. 후보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후보를 교체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상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은 그 대리게임이라는 것이 대리시험보다도 더 부정의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기득권 세대나 또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총론 전국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4월 15일 날 생생하게 저희가 여기서 아주 액티브하게 개표 방송했던 걸 토대로 방송하시기도 했죠. 저희 충북으로 한번 좁혀 보면 우선 바로미터 지역답게 5대 3 거의 전국 평균 득표와 당선 숫자에 맞게 저희 충북에서 역시나 황금 분할처럼 5대 3 이렇게 의석 분포가 됐는데 여권이나 야권이나 공이 숙제를 안겨줬다. 여권은 지금 이제 돌아보면 대선 그리고 지난번 지선 이번 총선까지 이제 계속 연승을 하면서 민주당 이 지역 정치도 또 지역 행정도 다 민주당 여당에 다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사관 가속기라든지 각종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의 어떤 이익이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힘을 써야 된다는 숙제를 안겨줬고요. 야권으로 보면 이제 그 나물에 그 밥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오면서 인재를 또 인물을 세력을 양성하지 않았다. 지역에서 세대 교체나 세력 교체, 인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권도 보면 당선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공직자 출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종환 장관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교사고 시인이고 했지만 또 공직을 거쳐서 이렇게 왔고 이장섭 당선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직 출신들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전투력을 발휘해서 중앙 정가에서 힘을 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등등의 여든 야든 공이 숙제를 안겨줬다. 정부가 다음 달 7일 입지 선정을 예고한 1조 원 투자 규모의 방사관 가속기. 이걸 서로 끌어오겠다며 요즘 충북과 경쟁 중인 전남과 강원에서
권역별로 각계가 똘똘 뭉칩니다. 직접 이용자인 과학기술과 산업계, 대학 등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저마다 권역별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치적 역량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혁신 기관들의 힘을 모으고 다시 정치권에서 새로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과 함께 각 지방의회의 대정부 건의는 기본,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치권도 저마다 필승을 외치는 모양새입니다. 반드시 이것 호남권에 유치돼 가지고 호남권의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이 조금 앞서 해왔던 전국적 여론몰이 이벤트가 최근 경쟁 지역에서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우려한 충북의 또 다른 민간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정치가 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당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특정 지역을 좀 두둔하는 그런 그 보도 등에 대해서 감시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민주당 당선인 5명은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청주 지역 기업인들이 유치 결의 대회에 참석하며 권역별 유치 경쟁에 팔을 걷어붙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충청북도가 입지나 경제성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의 개입을 이제 중단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많은 경우에 정책적 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방사선 가속기가 객관적으로 충청북도가 입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정치인들은 중앙정부의 집권당이나 또는 청와대라든가 이 정치권에 가서 물밑으로 정치 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결정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들 신 교수님. 네네. 그 10년 전쯤에 저희 첨단 복합 의료 단지라고 기억나시죠? 대구 그다음에 저희 그 청주 오송 네. 한참 이제 유치전을 하면서 결국엔 이게 약간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 분할해서 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약간 손해가 난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지역도 사활을 걸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15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더 많이 또 제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댓글을 보니까 감정 싸움까지도 이제 이렇게 지역 감정 싸움까지도 댓글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시질 정도로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청도가 과연 핫바지냐까지도 이제 어떤 정치적 공세까지도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국익 그러면 국익에 부합하는데 그게 왜 우리 지역이 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이제 평가 항목 25점, 50점, 25점 이 부분에 고루 저희가 잘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또 각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이 역량을 정말 극대화 모여야 될 때입니다. 마침 KTX 세종역 저지, 오송역 설치 등등에 이어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정치권이 아주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핵심, 과연 우리가 입지만 좋아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라든지 어떤 미래 국가 전체적인 미래에 기여하는 이런 것까지를 잘 어필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야 모두 이거 충북에서는 특히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는 이것을 주관하는 업체가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평가 항목을 이제 제시한 걸 보면 기본 요건이 25점이고요, 입지 조건이 50점, 지자체 지원이 25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입지 조건이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정되는 것은 대개 보면 지자체 지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입지 조건이 부지 만족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서 평가를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이제 지자체 지원이 25점밖에 안 되지만 지자체가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설명하느냐 평가위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 정규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LNG 발전소와 같은 좀 암울한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그때 가장 큰 논리가 네. 청주, 충북 지역이 교통의 요지다. 쌍방향 국토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지 조건이 50점이나 되는데 이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뭐 다른 조건들, 뭐 정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의 수단,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청주로만 한정시켜 보지 않고 중부권으로 볼 때도 사실 여기에서 일하실 분들이 입지가 편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라든지 KTX 이런 것이 모두 그 성과를 또 상호 협력하기에 좋다는 여러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댓글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더 우리 지역보다 서명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 발전되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주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진 교수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진 드리냐면 교수님.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재원을 쓰더라도 기왕에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더 집중하자 그런 차원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네. 노무현 정부나 이번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거에 혁신 도시를 했다든가 또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우월하냐, 지방에 가는 게 우월하냐 보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게 우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의 금융기관이 밀집도가 예. 상당히 높은데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전주로 옮겼어요. 그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그렇지만 그 정부의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기조가 이걸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 나주나 뭐 포항이나 네. 춘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방사강 가속기 얘기를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잠깐 교수님 설명 좀 저희 해주실까요? 도민들이 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다 예, 하지만 간략하게 이름이 참 설명해 어렵죠. 주시면. 예. 근데 한자로 아마 자막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사 광 가속기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방사 이렇게 쏜다는 네네. 뜻이죠. 빛을 쏜다. 방사 광이니까 빛을 쏜다. 그래 쏘는 빛을 더 가속시켜 준다. 즉 그 방사광을 활용해서 물질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최첨단 큰 현미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반경만 800m 이상 되니까 기본 그 800m 이상의 반경을 차지하고 있는 네. 큰 현미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에 다들 그 관심 많은데 예.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신종 플루에 대한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을 할 때 아주 원초적인 원소 네네네. 입자를 찾아내는 그 역할을 방사광 가속기가 해준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이제 예, 기술적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이 전자를 가속시켜서 빛을 내 가지고 물질의 구조나 화학 결합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뭐 큰 네네. 현미경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1세대, 2세대 때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어떤 그 메탈 네. 뭐 이런 분야의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썼어요. 근데 이게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3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이제는 이제 단백질 결합 구조라든가 유기체의 그 분포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훨씬 거죠. 범위가 그러면서 넓어진다. 과거에 예. 비해서는 과거에는 철강 산업이라든가 부품 산업에 많이 썼다면 네네. 이제는 바이오 산업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과열 유치 경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그만큼 이제 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파급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효과가 좋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러니까 뭐 언론상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뻥튀기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뭐 생산 유발 효과를 6조 7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2조 4천억 뭐 근거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몇 조 단위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민간 기업들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네. 말하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 지역은 이미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 관련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포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속기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입지 조건에서 포항이 지진대가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미 포항이 지진대가 있다는 것은 1, 2세대 가속기를 설치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뭐 자연적 입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청주공항 MRO 기억나시잖아요. 그 MRO에서 사천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사실상 이제 사천한테 뺏긴 셈인데, 그럼 왜 그랬을까를 보면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천의 중후장대 산업들, 각종 엔진이나 뭐 터빈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같이 이제 사천의 카이라고 하는 항공 부품 공장 옆에 많이 붙어 있고, 어떤 이동이나 이런 거에서 바로 직송 항구로 연결이 되고, 이런 이제 장점들을 사천이 활용한 건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쉽게 저희는 그런 중후장대 산업보다는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오창, 오송, 경박, 단소, 반도체나 기본 화학,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돼 있다 보니까 놓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방사관 가속기는 최첨단, 좀 전에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각종 반도체나 화학 이런 분야에 생명공학 이런 데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역에 SK 하이닉스나 LG 화학이나 이런 큰 기업들, 그리고 그에 연관된 각종 관련 기업들이 앞뒤로 잘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최대한. 그리고 숫자로 보면 이게 1조 원이 투입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숫자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 쉽게 생각해 보면, 물론 1년에 1조 원이 아니라 약 5년에 걸쳐서 1조 원이지만 충북의 1년 본 예산이 약 5조 5천억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큰 돈이 오는 거냐. 그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 전체적으로 5년간 약 16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약 1조 5천억 정도 미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 5조 5천억에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용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의 오창의 장점들도 다 지금 약간 소개가 됐습니다. 혹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한 우리 청주 오창 지역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없으면 다음 질문 제가 글쎄, 뭐 저는 이제 이게 또 불만이에요. 이걸 유치를 하면서 다른 지역은 강원도는 춘천, 전남도는 나주, 경북은 포항이라고 하는데 왜 충청북도는 충북 오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충청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오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을 유치하는 다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오창이라는 도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충북 청주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그 행정구역상 청주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걸 하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뭐 내세우는 데 보면 충북 오창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거론하냐면, 과거에 이제 오송역 신설 문제가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이런 그때도 있었죠. 이 문제인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KTX역의 오송 분기점, 특히 호남 사람들은 그냥 서울로 천안으로 직접 가지 않고 오송으로 이게 분기된 것이 정책 결정이라고 막 반발하거든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오송이 허허벌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천안, 청주, 대전으로 간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크게 반발 안 합니다. 도청 소지가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런 것과 유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청주라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생소한 충북 오창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보면 항상 이 도에서 보면 청주시가 크는 거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도지사들은 청주를 견제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도시명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뭐 충북 오송이라든가 충북 오창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나중에는 충북 미원이라고 하게 생겼어요. 그런 방식은 쓰지 말고 대표적인 청주를 내세워야 이미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면에서도
유치에 효과적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혹시 어떻게 다들 생각? 뭐 맞습니다. 실제 이제 KTX 오송역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제 고향이지만 과감하게 저희가 청주역 또는 청주 오송역, 청주 세종역 등등으로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저희한테 유리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맞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전에 진행자님 말씀대로 오창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예.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평가 항목에도 있지만 지역 간 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포항이 지금 있는 것은 포스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연구 단지가 있죠. 그리고 나주는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부상은 하고 있지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R&D 센터는 분당에 있습니다. 수원의 R&D 센터 서울과 기흥에 있습니다. 예.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수 인재들이 안 내려옵니다. 예. 수도권 중심으로 포진돼 있는 우수 개발 인력들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가장 그들이 내려오는 선이 어디까지냐고 보면 청주까지입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저는 가장 강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 네. 그 오창 관련해서 저도 뭐 세부적으로 한 말씀을 다시 예. 한번 예. 정리하면 오창이 전국 2시간 이내에 뭐 접근이 가능하고 1일 분석권이 있다. 뭐 청주 국제공항이 있다. KTX 역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화학 기업이 1천여 개가 있다와 더불어서 지금 화강 안반의 넓은 분포로 지반 예. 안정성도 높고 또 산업단지로 지금 이미 고시되어 있는 지역들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면 사업 기간이 한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청주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총선, 이번에 청주 총선 결과가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많이 당선되셨고 이게 예. 가장 앞선 현안인데 이때 한번 힘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힘을 써야 된다는 게 아까 진 교수님의 계속된 네, 저는 당연한 주장인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배제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위성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건 정치고 나중에 포장하는 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포장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당선된 5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네. 이 경우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이라든가 입지 면에서 항상 유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예. 안심할 게 아니고 물밑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 정치적 역량, 정치적 그 역량을 결집하는 부분에서는 언론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목해서 안 보지만 차기 도지사 선거까지도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 언론에 충청도는 이렇게 정치인들과 누구누구 유력한 청와대 비서실장 예, 예. 포함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호남에서는 강기정 정부석은 이렇게 안 하느냐라는 게 이미 기사화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정치적 역량 결집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서 저희 지역 언론에는 그게 차기 도지사 선거까지도 연결해서 이미 해석을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분들 정말 힘을 잘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 과거에 판례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예. 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에는 이 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분쟁과 소송이 있었는데 일단 개발로 가닥이 잡히자 이때부터는 그 방조제 사업의 귀속 주체, 자치단 관할 자치단체가 어디가 되느냐를 갖고 예. 지자체 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호 방조제의 경우에는 군산시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접한 김제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3, 4호의 경우에는 군산이 하는 게 맞다라고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새만금 특히 2호 방조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제시로 결정이 되고 1호는 부안군으로 되자 이번에는 2015년도에 군산이 이 두 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저희 지정 취소를 해달라라는 네. 소송을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그래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방사성 가속기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든 아마 이 새만금 사례처럼 지역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눈에 띄는 댓글 혹시
있는지. 댓글을 딱 검토해 보니까요. 예. 네 지역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예. 춘천 같으면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예. 수도권 접근성이 높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고요. 나주 지역은 이 충북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기 때문에 오창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 그동안 오성역이라는 허허벌판에다 저는 것도 정책 결정인데 또 할 거냐 이런 네네. 식의 충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포항은 지진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포스텍이나 뭐 울산 과기대 이런 기존의 가속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위주로 이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 있나요? 충북은 이제 입지적 당위성, 예. 경제성에서 유리하다, 네. 수도권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결론은 그것들이 다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결론은 힘이 센 놈이 가져갑니다. 예,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지역민들께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명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청주시에서도 벌써 65만 이상 했고 도에서 150만 분 정도 했는데 댓글 양을 보면 충북 저희 지역의 댓글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명이야 이제 서명 받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셨을 텐데 댓글은 관심도잖아요. 뭐 인위적으로 옛날처럼 뭐 무슨 서버로 하지 않는 한 관심도인데 저희 지역 쪽의 그 댓글은 양으로 보면 현격히 떨어져요. 특히 호남의 나주 관련한 댓글보다는 현격히 떨어지고 나주에서 제일 재밌게 본 댓글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도 보다 저 청주 오창보다 안전한 거리다. 안전하다. 이 댓글이 가장 알겠습니다. 눈에 5년여 만에 충주시에 돌아온 미술작품 어변성룡 등용문입니다. 200만 원을 들여 사들인 지 1년 8개월 만에 당시 이종배 충주시장과 함께 청사를 떠났지만 정작 충주시는 시 자산이 사라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논란 이후 돌려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회 요구를 받은 충주시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시가 사들였거나 기증받은 미술품 가운데 약 16%인 무려 48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개당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여기에 쓴 혈세가 3,325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02년과 2006년에 사들인 작품이 각각 8개씩 사라져 가장 많았고 심지어 해외 작가가 기증한 그림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가 허술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습니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구매한 미술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술품 등급과 상관없이 5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통해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위해 미술품 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연말에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없어지거나 훼손된 건 없는지 실제 보관 장소는 어디인지 확인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 지침이 생긴 뒤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엉터리 보고를 받고도 점검한 적이 없는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자체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물론 기준은 있죠. 통일된 어떻게 해라는 지침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는 게 그러고도 지금도 올해도 약 2천만 원을 충주시 같은 경우 또 써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게 관리도 안 되면서 또 계속 한다는 게 참 굉장히 혀를 찼습니다. 네. 정비도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후에 발표되는 그 충주시 공무원들의 뭐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봐도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충격이 가시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런 행안부의 기준을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아까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발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고의성이 짙고 너무 악의적인 임무 혜택 아닌가. 저희 봤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준 운영 기준에 그 미술품의
관한 것이 30페이지가 넘게 너무 꼼꼼하게 심지어는 미술품을 보관할 때 온도와 습도, 조명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그 왜 공공 화장실 가면 있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그리고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례 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짓 보고까지 했다. 그거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그냥 지침일 뿐이어서 이것에 안 따랐을 경우 이제 내부 징계를 변론으로 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충주시장 재직했던 이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시장시에 걸어뒀던 거를 나중에 국회의원 사무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발단이 된 건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305점 중에서 48개 작품이었고 그 당시 그 구입가로서 3,200만 원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미술품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마 행정안전부의 취지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말하자면 창작 의욕을 불태워주고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심지에서 그 큰 건물을 짓게 되면 미술품은 반드시 어느 정도 조각이라든가 이걸 하게 돼 있듯이 이 제도의 자체가 그 지역의 그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로 혜택을 받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것으로 창작 지원을 받았고 이것이 시에 가거든 자치단체에 가면 그 이상의 문제는 관심을 안 갖죠. 자기 작품이 시에서 꼭 보관해야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유가 넘어갔으니까. 소유가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책상 하나 사고 컴퓨터를 하나 사게 되면 재고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런 인식이 없는 거고 내가 안 사줘도 되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내가 사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혜택을 베풀어줬다. 이런 의식이 관료들 사이에 깔려 있는 거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48개 작품들은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창작 취지를 통해서 샀으면 그것을 개인 사무실에 걸어놓거나 어떤 무슨 과사무실에 걸어놓는 게 아니고 미술관 하나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고 걸어놓게 만들어 놔야 돼요. 시에서 창작 의지를 위해서 샀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시의 어떤 그 국장 사무실, 과장 사무실에 걸어놓아서는 안 되고 시 전체에 하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 공간을 통해서 걸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관리도 잘 될 겁니다. 어느 하위 관료가 전직 시장이 가져갔는데 그걸 어필을 하겠냐고요. 지금 현재의 그 개서제 하에서의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을 어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차제 이런 것들을 공공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미술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차제 이런 그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방법도 바꿔야 된다. 단순히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미술품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간을 대여해 준다든가 재료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 좀 풀어가야 될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도 지금 벌써 좀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관리에 대한 측면도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난관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자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회사도 뭐 하다못해 저 요즘 컴퓨터 이 모니터도 싸졌지만 뭐 정, 부 이렇게 뭐 관리인 막 써 있고 하잖아요. 정이 못하면 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 국고로 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짜 집에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한다는 게 참 너무 한심한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산 물건도 있지만 기부받은 물건들도 있고 그 관리에 보면 좀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막 만지고 근데 예를 들어 배병우 작가의 사진 작품 이런 것들을 기부받은 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작품들이 지금은 여기도 산 거에 뭐 200만 원을 샀는데 얼마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체계적인 목록에 등재하는 것서부터 요즘은 다 전산 처리가 다 되니까 그다음에 이동할 때가 문제잖아요. 조형물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해화 작품이나 이제 이런 벽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아마 가져갔다면 가져갔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첨단 장비, RF 태그 같은 것만 붙여놔도 휴대폰으로 다 관리할 정도의 세상인데 네네. 이런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 예. 정 비서님. 예,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는 돼 있지 않지만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그 기준에 지침에도 그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안이 시행돼서 저희도 이미 이제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이고요. 그 고가 뭐 지금은 당장 고가가 아니더라도 고가품이거나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도 이런 보험 가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게 그 해안부에서 내려오는 물품 관리 지침, 특히 이제 미술품 따로도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형사벌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아마 공무원 내부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뉴스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 그 지금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뭐 2점이 있었는데 하나를 뭐 바꿔서 가져갔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건 형법적으로도 절도죄 내지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게 고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예. 사실은 이게 그 물품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컴퓨터나 사무용품 같은 건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져가라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인식에 이미 내가 젊은 작가의 작품을 샀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면 이게 고가의 미술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왜 저기 정부 돈을 들여서 제품을 샀는데 미술품을 샀는데 네. 왜 공용 공간에 전시를 해야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고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정 자체의 인식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데서 이제 드러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재밌는 아이디어 2개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네. 값싸게 구입을 했든 아주 비싸게 받았든 기부를 받았든 일단 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면 보험에 이제 1년 번호들이 다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보험사도 나중에 또 관심을 갖는 거, 그거 한 가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거.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요즘 전시 공간이 많잖아요. 예. 근데 조형물이야 옮겨오기가 어렵지만 각 보관하고 있거나 왜 어디 구청 같은 데 가면 현관에 걸려 있고 이런 그림들 예.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역민들에게 다 모아서 한번 그 갤러리 파티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쓰면 그때는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록하고 대비해서 안 가져온 거 있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 이런 방법도 있겠다. 예.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법. 이게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외교관들이 그 상대국 정부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미술품이라든가 각종 선물도 국가에 내놓게 돼 있어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게 예, 신고하고 그 국가에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세금으로 사지 않았다 치더라도 작가한테 기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가 개인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라는 직위로 받은 것인지를 명료하게 판단하고 시장한테 준 것이면 후임 시장한테 넘기든지 네. 아니면 시에 남겨놓아야 되지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인식의 문제이고 이건 고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을까요? 뭐 좀 따끔한 일침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충주시장은 고발 안 하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러고도 당선된 거 보면 진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일반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 주차구역에선 배달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볼 때마다 뭐라고는 하는데 그냥 들은 채 만취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13억 2천여만 원.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2,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황 파악이 안 돼 설치 기준이 지켜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표시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서식으로는 현황을 파악을 하려면은 일단 시스템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들은 시설 자체에 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주차장당 몇 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꿨거나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걸 설치를 했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황 파악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청주시 조례에 보면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 노예 주차장이나 10대 이상 규모의 부설 주차장은 면적의 4%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그렇게 조례에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몇 면이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자꾸 침범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이제 비워놔야 되는 의무라고, 저건 내 구역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해 준 것인데 내가 배려를 잠시 멈출 수 있다. 또 그 핑계를 어떻게 찾냐면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친구들이 많이 세우더라. 네. 이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이제 의무가 되어야 된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소위 장애인 차량에 승차한 일반인들이 거기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인식과 현실이 좀 일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전적으로 일치하는데, 사실 이게 주차 공간을 못 찾아서 잠깐 어디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일 넓고 가깝게 들어가는 곳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되거나 과태료를 실제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정말 고급차를 갖고 계시거나 하신 경우에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기다 세우는 걸 제가 지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게 정말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장애인이라고 모두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장애가 있거나 하는 극심한 장애인에게 일부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이분들한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소수의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그 자리인데 그것마저 내가 쓰겠다, 아니면 누구 임산부를 쓰게 해줘라, 노약자를 쓰게 해줘라, 이렇게 계속 유동적인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비어져 있는 경우 대부분의 자리,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혹은 임산부에게까지는 좀 넓히는 것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정 변호사님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셨는데, 두 분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 척수장애인들이 실제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보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운동선수 가운데서 거의 혼자 완전히 누워서 이걸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인 구역 진짜 구역에 세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오토바이 같은 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 구역에만 안 세웠지 세운 거나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봐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걸 임산부라든지 다른 어떤 저기로 같이 하자라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요즘 서울에 보면 주차만 전문적으로 관리 대행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큰 빌딩에 주차장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몇 시에 어느 차가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가고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선 등등 해서 장애인 그
주차 구역이 여러 개일 경우에 예. 어느 석은 유동적으로 한다. 이런 게 완벽히 시스템이 된다면 예. 그 다음에 해볼 수 있겠다는 거. 그 유동적으로 아예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아예 지정을 해서 그런 유동적인 게 예를 들어 표시가 돼서 예. 또는 거기다 세웠을 때 그래도 유동적이었는데 겹쳐서 장애인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몇 분 이내에 빼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이 이동하고 오히려 저희 장애우들이 저를 태우고 이렇게 내려줄 때도 있거든요. 그 옆에 타서 보면 급하게 막 이동하는 경우들이 서로 많이 있어요. 장애우들도. 그런 걸로 보면 아직은 그런 합의가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시 지하철을 타보면 과거에 이제 그 노약자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노약자의 그 약자라는 그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분란이 있죠. 그러니까 노약자석을 노인들은 노인석이라고 인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도 임신부도 다 갈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인들은 절대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임산부석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워놓으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산부석을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노약자석의 임산부와 노인들 간의 충돌이 없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주차구역의 경우에도 장애인석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약자석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이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또는 우범 지역을 이제 그 보면 좀 밝은 면에 건물 앞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용할 듯이. 그렇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같이 사용하기에는 지금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겼을 때 뭐 과태료라든지 뭐 법률적인 사항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변호사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그 장애인 주차장에 그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 그다음에 주차 표지는 안 했지만 장애인이 합승하진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도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아까 그 오토바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아니면 통행로를 막은 경우 또 특히나 평행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5배나 많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그 장애인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위조,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번호를 지우고 다시 써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2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위변조죄나 동행사죄까지 처벌까지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태료 액수가 지금 20년 동안 변함이 없고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과태료 부과는 사실 그만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처럼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더 가중된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는 3월부터 네네.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장애인 그 표시 이 노란색하고 그러니까 직접 장애인이냐 이제 그 가족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노란색, 흰색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 가족들이 왜 우리 가족에 누가 있다고 해서 본인은 이제 장애인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반드시 붙어 있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했지만 한번 만약에요 문 열고 귀하께서 장애인이냐를 어떻게 묻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맡기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의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중등학교 때부터 사회교육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인이 된 다음에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아파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요새는 지상 지하에 아파트에 보면 2개 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지상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하에도 만들어라고는 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어요. 그 권고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을 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껏 해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건 이제 배려가 아니라 그건 의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초중등학교 때부터 좀 심어줄 필요가 있죠. 예. 자, 세 분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뉴스들 중에서 정말 주요 뉴스 뽑아서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4월의 월간 뉴스 분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